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이게 30대 직장인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정말 5분 만에 대출 원리금, 관리비, 공과금으로 28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오, 세상에. 네, 남은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불과 3년 전만 해도 8억 원짜리 아파트 등기 인증샷 올리면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분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한 개인의 투자 실패담 이런 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그 벼락거지라는 공포에 휩쓸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른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가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그 현실을 분석한 자료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세대의 꿈이 이렇게 순식간에 빚더미에 갇히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특히 낮은 금리랑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 이 두 가지 믿음이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시작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한 2020년, 2021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시 분위기가 정말 뭐랄까 대단했더라고요. 아, 광풍이었죠. 네,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값을 일주일에 5천만 원씩 오르는 게 그냥 일상이었던 시절이라고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는 뭐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다, 작년에 안 산 흑우업체 이런 글들로 그냥 도배가 됐고요. 그야말로 광풍. 그 광풍에 당시 경제 상황이 기름을 부은 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라 0.5%로 역대 최저였고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에서 3%대에 불과했습니다. 아, 정말 낮았네요. 네, 예를 들어 6억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을 빌려도 월 이자가 150만 원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월세 내는 셈 치고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웠던 환경인 거죠. 모든 계산의 전제는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이거 하나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이 모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든 핵심이었죠. 저도 자료 보다가 이 통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세에서 39세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단 1년 만에 폭증을 했는데 놀랍게도 30대가 40대를 제치고 주택 구매 연령 1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보통은 40대가 자산을 가장 활발하게 불려나갈 때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력이 길지 않아서 모아둔 자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소득도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한 세대고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샀을까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자기 돈은 거의 없이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부모님 퇴직금에 형제돈까지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본 겁니다. 30대 부동산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대출이었는데 이건 40대가 한 32%, 60대가 12%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집을 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그 공포 심리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내 집을 못 가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무 무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인 소득의 몇 배나 되는 빚을 내는 걸 단순히 사회 분위기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의 선택에 책임이 있죠. 하지만 당시 상황은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만큼 정말 강력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경기도 수원 김민수 씨 사례를 보면 그 심리가 잘 드러나는데요. 2021년에 7억짜리 아파트를 두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변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작년에 5억 하던 집이 내년에 9억이 될 거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 이미 집 사서 몇 억씩 벌었다는 친구들, 그리고 벼락거지 되기 싫으면 당장 사라 라고 막 소리치는 유튜버들까지. 그 압박감 속에서 결국 결단을 내렸군요. 통장에 있던 1억 원에다가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신용대출 1억 원, 총 6억 원의 빚을 냈다고요. 그렇죠.
당시 금리가 2%대였으니까 월 이자 100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해 보였을 때고요. 네, 그랬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을 사고 2달 뒤에 같은 아파트가 8억에 거래되는 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자신의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죠. 이런 성공 경험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더 과감하게 해야 해. 이런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 겁니다. 요새 또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네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들이 낮은 금리에 넉넉한 한도로 공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영끌을 부추긴 셈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 선의로 제공된 정책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이 된 성배가 된 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당장의 낮은 금리만 봤지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원금의 규모, 그리고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 조건이었다는 사실의 무서움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 김민수 씨의 신의 한 수라는 확신은 안타깝게도 1년도 가지 못했네요. 2022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국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5%를 넘어 6%대로 치솟았다고 나옵니다. 네, 순식간이었죠. 김민수 씨 대출 금리는 2%에서 5%로 뛰었고 월 이자는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여기에 신용대출 이자까지 합치니까 300만 원이 됐고요. 월급이 350만 원인데 이건 정말 재앙 수준인데요. 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 고통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월시 수령액 440만 원인 맞벌이 부부 직장인이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금리가 2.8%일 땐 월 이자가 152만 원이었어요. 감당할 만하죠. 그런데 금리가 6.2%로 오르자 월 상환액이 336만 원으로 폭등합니다. 월급 440만 원에서 이자 336만 원을 내고 나면 104만 원이 남네요. 여기서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빼면 고작 46만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부가 46만 원으로 한 달 식비랑 교통비를 해결해야 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모든 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점심은 무조건 구내식당, 저녁은 집에서 볶음밥으로 때우고 주말엔 쉬는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는 식으로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자료에 부산의 한 대출자 사례가 나오는데 뉴스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데 왜 내 대출금리만 오르냐고 하소연하시거든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지점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도매가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리는 소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기준금리 외에도 은행채 발행 같은 여러 경로로 돈을 구해오는데 이 조달 비용 자체가 오르면 도매가가 그대로여도 소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 그래서 기준금리는 내린다는데 내 이자는 왜 올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였군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도 무서운데 자료를 보니까 유독 혼합형 금리가 영끌족에게 치명타였다고 지적하네요. 처음엔 고정금리를 안심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폭탄으로 돌변한 건가요? 혼합형 금리는 처음 한 5년 정도는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거든요. 네. 2020년, 21년에 대출받을 땐 당장 이자가 싸니까 이건 선택한 사람이 많았죠. 수원의 최성민 씨 사례를 보면 5년간 2.2%라는 낮은 금리로 월 100만 원씩 잘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5년 고정기간이 끝나자마자 금리가 4%대로 튀면서 월 상환액이 17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일단 5년 동안은 괜찮다. 5년 뒤에는 집값이 더 올라 있을 테니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만 했던 거죠. 미래의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학에서 말하는 현금 흐름 파산 상태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현금 흐름 파산이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 혹시 아까 그 월급 440만 원 버는 직장인 사례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가지만 매달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 겉모습은 중산층 아파트 소유주인데 실제적인 삶의 질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팍팍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최근 30대 직장인들의 개인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가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해제 사유 1위가 바로 주거비 및 대출 이자 상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이자를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엄청난 세금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노후 자금을 깨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급한 불만 끄는 임시방편일 뿐이죠. 거대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 결국 퇴직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이미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집을 팔면 되지 않나? 라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가 보죠. 그게 바로 영끌족이 마주한 가장 큰 벽, 거래절벽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서울 강동구의 경우 2021년 고점 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75%나 증발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9억 5천만 원에 산 집이 6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남은 대출이 7억 건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고 오히려 8천만 원을 더 구해서 갚아야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6억 2천만 원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 하면서 관망하고 팔려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는 손해보고 못 팔아 하면서 버티니까요. 그렇게 시장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더는 못 버티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마지막 장소가 경매군요. 그렇습니다. 은행은 이자가 90일, 석 달만 연체돼도 기계적으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죠.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 채무자 상당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라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비극의 시작이죠. 예를 들어서 9억에 산 집, 대출이 7억 5천 있었는데 이게 경매에서 시세보다 낮은 5억 8천에 팔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집은 날아갔고 내 돈 1억 5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갚지 못한 대출 원금 1억 7천만 원의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집도 내 돈도 다 잃고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만 남는 것. 자료에서 표현한 그대로 깡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집도 내 돈도 다 사라졌는데 빚만 1억 7천이 남는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이미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생존 모드에 돌입하라고 조언합니다. 한 재무상담사의 조언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금 편하게 살면 나중에 파산합니다. 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식, 여행, 쇼핑 등 모든 소비를 극한까지 줄이는 것. 둘째, 주말 부업이나 투잡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무조건 원금 상환에 쏟아붓는 것. 셋째, 자동차처럼 유지비가 많이 흐르는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는 데 투입하라는 겁니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아예 뽑아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집을 샀어도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악차까지 추가 상환한 사람은 3년 만에 대출 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에 금리가 오르기 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은 원금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거죠.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당신의 미래 생존 능력을 결정한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럼 아직 집이 없는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영끌 대열에 합류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자료는 아주 냉정하게 조언합니다. 절대 지금 영끌 대열에 합류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현금을 악착같이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거품이 꺼지고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은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하는데요. 월급의 35% 이상을 원리금으로 내야 하는 집이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경고합니다. 듣다 보니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빚도 자산이다라는 그 믿음 아니었을까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결국 시장이 꺾이는 순간 그 빚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빚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자 리스크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시장이 좋을 땐 레버리지 효과를 주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 빚은 주인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처럼 역사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점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더 무서운 경고도 있네요. 2026년에 더 큰 폭풍이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21년에 5년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 이분들의 변동금리 전환 시점이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죠. 설령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 해도 한번 무너진 신용과 이미 소진해버린 노후 자금은 쉽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세대의 꿈이 이렇게 빚더미에 파묻힌 현실을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나 무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청취자분께 화두를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산은 은행 빚으로 쌓아올린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현금 흐름과 내 분수에 맞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시장이 속삭이는 달콤한 꿈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계산한 냉정한 현실을 믿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